저는 국악 콘텐츠 제작자인 김기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주제는 시선으로부터의 해방이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고정관념을 극복하는 내용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K-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의 댄스 그룹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승철이나 송가인의 음악은 어떤가요? K-팝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흔히 발라드나 트로트로 구분하고 있지만 모두 한국에서 만든 대중음악, 즉 K-팝입니다. 이처럼 어떤 대상에 대하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을 우리는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국악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까요? 최근 2, 3년 들어서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그동안은 어렵다, 지루하다, 슬프다 라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노인들의 음악이었죠. 하지만 이미 15년 전부터 젊은 국악인들을 중심으로 변화를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고 그러한 노력의 결실로 최근 들어 국악시장에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범 내려온다처럼 댄스팀과 콜라보를 통해 국악의 매력을 알리는가 하면 국악인들을 위한 오디션 프로까지 생겼을 정도로 한때 크게 유행을 했었지만 최근에는 아이돌 그룹과 트로트의 막강한 파워에 밀려 그 기세가 한풀 꺾인 것이 사실입니다. 문화 콘텐츠의 소비 패턴이 점점 빨라지는 상황에서 주소비층이자 트렌드에 민감한 10대부터 30대까지의 니즈를 만족시킬 만한 콘텐츠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유행을 따라가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음악업계에 종사하는 저조차도 불과 1, 2년 전에 유행했던 곡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유행은 빠르게 진행됩니다. 저는 약 10여 년 전에 새로운 국악팀을 만들면서 이처럼 국악에 대한 두 가지 장애물인 선입견과 유행의 한계를 극복하고 싶었습니다. 오래도록 사람들에게 기억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가지는 것, 오히려 그 가치가 더욱 올라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찾은 답은 문화재였습니다.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 가치가 복사될 수 없고 전 세계 오직 하나뿐인 유일무이한 가치를 가진 문화재와 문화유산을 콘텐츠의 주제로 잡았습니다. 또한 한국의 전통악기를 가지고 무대에 올랐으면 국악의 본질적 가치인 전통에 대해 얘기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를 만들게 된 얘기는 우연한 기회로부터 시작됩니다. 대학 졸업 후 약 10년 동안 아이돌 음반과 드라마 OST 제작을 하면서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변해가는 대중문화에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또 서양악기가 가지지 못하는 자연의 소리를 가진 국악기의 매력에 빠져서 불모지었던 국악시장에 도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겉에서 보기에 뭔가 품격 있는 콘텐츠일 것만 같았던 국악 분야도 제가 있던 대중음악 시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장 큰 시장인 행사 공연 무대에서 여성 공연자들이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거나 음악 공연이 아닌 춤을 추는 등 이른바 쇼를 하는 팀들만이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국악시장에조차 대중문화의 그늘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대안이 없을까? 춤을 추지 않고 노출을 하지 않아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국악의 본질적인 가치만으로 승부할 수 있는 콘텐츠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대중문화처럼 자극적으로 변해가는 국악공연 시장의 피로감을 느낀 저는 3년간 근무하던 국악공연 제작사로부터 독립을 하기로 결심했고 창업 준비를 하면서 국악에 대한 지식을 쌓기 위해 국립국악원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수업을 진행하던 중 창덕궁을 견학하는 시간이 있었고 더운 여름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궁궐 내부를 돌아다니다가 너무나 아름다운 연못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바로 수원이었습니다. 문득 여기에서 국악 공연을 진행하면 아름다우면서도 이 역사적인 배경과 너무 잘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견학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고민하다 보니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관객들을 어떻게 궁궐안까지 데려올 수 있을까? 또 야외 무대를 만들고 음향과 조명 장비를 설치하려면 비용이 꽤 많이 들 텐데 또 갑자기 비가 또는 눈이 오면 어떡하지? 결국 현실적인 문제에 막혀 포기하려는 순간 또 다른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그 자리에 관객들을 데려올 수 없다면 반대로 그 광경을 영상에 담아 관객들에게 가져다 주자. 저는 이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문화재를 주제로 한 영상과 음악을 만들기로 결심했고 바로 주변의 작곡가들에게 곡을 의뢰했습니다. 창덕궁 후원의 고즈넉한 풍경이 연상되는 음악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자 처음에는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오랜 노력 끝에 결국 달빛의 왈츠라는 곡을 만들게 되었고 이어서 훈민정음, 한식, 한옥 등을 주제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2013년 비단 일집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창작국악, 현대국악 등 다양한 단어들이 있지만 국악기를 활용하여 현대음악을 연주하는 음악 장르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퓨전곡이라고 하는데요. 거의 모든 퓨전곡 팀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국악의 현대화와 세계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어쩌면 절대 선과 같이 여겨지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많은 국악팀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팀은 재즈와 국악을 접목하고 또 어떤 팀은 아이돌 그룹처럼 옷을 입고 춤을 추면서 각자의 방식대로 퓨전국악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저희 비단이 추구하는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여성 5인조로 구성된 저희 회사의 국악팀 비단은 국악의 본질적 가치인 전통성을 추구하면서 공연 및 방송, 음반 제작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비단은 한국의 보물을 노래하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는데요. 훈민정음, 한식, 이순신, 홍길동 등과 같은 우리나라의 문화재와 문화유산에 대한 주제곡과 테마 영상을 만들어서 공연에 활용합니다. 또한 각 노래의 주제가 되는 문화유산 다큐멘터리를 총 9가지 언어별로 제작해서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고 국내외 다양한 관객들의 국적에 맞춰 공연에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선성대 주제곡을 공연하기 전에 약 2, 3분가량의 선성대 다큐멘터리를 보여주어서 그 곡에 대한 몰입도를 더욱 향상시키는 원리입니다. 비단의 콘텐츠는 크게 3가지로 구성되는데 하나의 문화유산을 주제로 다큐멘터리와 주제가 그리고 뮤직비디오 순으로 제작이 진행됩니다. 맨 처음으로 콘텐츠의 주제가 되는 문화유산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성 여부입니다. 선성대나 이순신 장군의 흔적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지만 광개토 대왕릉기 또는 백두산은 물리적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서 저희 주제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는 보다 현실감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스토리텔링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저희는 학습교재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중들이 주목할 만한 사연이나 특히 외국인들이 흥미를 끌 수 있는 스토리가 중요합니다. 바로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케팅 가능 여부를 고려합니다. 저희 곡 중에 황진이와 서경덕의 사랑을 주제로 만든 열리지가라는 곡이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 주최한 창작곡 공모 중에 전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아주 뛰어난 곡입니다. 하지만 황진이가 북한의 함경도 출신이다 보니 남한에서는 그녀와 관련된 축제나 행사가 거의 없어서 아무리 좋은 곡을 만들어도 공연에 쓸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문화유산을 정할 주제를 정할 때 마케팅 가능 여부가 무척 중요하다는 큰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콘텐츠의 주제를 정하고 난 다음에는 전문 작가와 함께 다큐멘터리 시나리오를 만들게 되고 같은 내용으로 작사가와 함께 가사 작업을 진행하면서 콘텐츠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다음은 다큐에 들어갈 그림체를 선정하고 콘티를 제작하여 본격적인 촬영 및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이 진행되고 영상이 모두 완성되면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등 총 9개 언어별 네이티브 성우들의 나레이션 녹음을 끝으로 다큐멘터리가 완성됩니다. 음악 제작은 가사의 윤곽이 잡히고 난 뒤에 가장 중요한 멜로디를 만드는데요. 곡의 장르와 컨셉에 맞는 작곡가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곡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편곡 방향 등을 정하는 기획 계획을 거친 뒤 첫 번째 데모곡이 나오면 보통 수십 회의 수정 작업을 거쳐 최종 데모를 완성하는데 이때가 프로듀서의 역량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 다음 순서로 녹음이 끝나면 믹싱 작업과 함께 뮤직비디오 촬영을 진행합니다. 여기에도 저희만의 원칙이 있는데 최대한 해당 문화유산의 실경을 영상에 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해당 주제를 보다 선명하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민간기업의 상업적인 콘텐츠에 문화재를 활용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약 2년 전에 8만 대장경 주제가를 만들었는데 해인사의 촬영허가를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가진 모든 인맥을 총동원해서
두세 달이 넘도록 공을 들여 겨우 성사시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덕분에 해인사에서 최초로 뮤직비디오를 찍은 팀이 되었고 하필이면 촬영 일자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여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문화유산 다큐멘터리와 주제가 그리고 뮤직비디오 이 세 가지가 모두 완성되면 그때부터는 홍보 및 마케팅 그리고 공연 제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제작 과정을 지난 11년간 총 37번이나 거쳤습니다. 공연과 관련된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한 번은 우리나라 최고의 가전업체 초청 공연을 하는데 관객들이 아시아 지역의 해외 바이어들이었습니다. 총 60분으로 예정된 공연을 진행하다가 이순신 장군에 대한 영화 다큐멘터리가 나오는 순간 갑자기 주최 측에서 공연을 중단하길래 사유를 알아봤더니 관객 중 일본 측 바이어들이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임진왜란 내용을 문제 삼아서 항의를 했다는 겁니다. 공연은 20분 만에 중단됐고 저희는 서둘러서 무대를 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잘못이 아니었기 때문에 약속했던 출연료는 모두 받았지만 현장에서 공연을 준비한 담당자가 상관에게 크게 질책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씁쓸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저희 콘텐츠가 전 세계인들에게 올바른 한국의 역사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저희 구성원 모두가 더욱더 무거운 사명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희가 문화재와 문화유산을 주제로 콘텐츠를 만드는 또 다른 이유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홍보 마케팅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행사 공연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대학 축제부터 국제회의, 학회, 세미나까지 우리나라에는 1년에 수만 개의 크고 작은 행사가 개최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문화재와 관련된 행사가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 논계제, 춘향제, 한방축제, 한글날 행사가 열리게 되면 다른 공연팀보다는 해당 주제와 관련된 콘텐츠를 보유한 저희 팀을 초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새해가 되면 설날 주제가를 부르고 추석이 되면 추석 주제가를 공연하는 등 콘텐츠 자체가 다양한 문화유산 관련 행사에 출연하는 기회를 만들어내면서 저절로 홍보 마케팅 수단이 되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11월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공연을 다녀왔습니다. UC 버클리 대학의 초청을 받아서 열흘 동안 머물면서 같은 주에 있는 세크라멘토 주립대 등 총 5차례의 공연을 진행했는데 저희를 초청해 주신 교수님께서 UC 버클리 대학에서 한국 공연팀을 초청한 건 비단이 처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여쭤봤더니 한국의 역사를 문화 콘텐츠로 풀어내는 독특한 컨셉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덕분에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다행스럽게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쳤고 저희 공연단 모두가 큰 보람을 느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12년 전에 창덕궁에서 문득 떠오른 아이디어가 태평양을 넘어 먼 나라에서까지 실현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런 노력들을 인정받아서 2026학년도 초등학교 음악교과서에 저희 팀의 창작곡이 수록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건강에 좋으면서 맛까지 좋은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맛있는 음식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운동이나 영양제로 따로 건강을 챙기죠. 그렇다면 재미도 있으면서 유익한 콘텐츠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성인을 기준으로 재미있는 콘텐츠는 대부분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입니다. 이제부터는 맛있고 몸에 좋은 콘텐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ESG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이 세 가지 단어의 첫 글자를 조합한 말로 기업의 친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 등을 의미합니다. 약 10년 전부터 전 세계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의 가치를 측정하는 주요 지표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부 펀드의 투자를 결정짓는 기준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탄소 절감이나 자원 절약 등 바로 눈에 보이는 환경 분야에 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만 다자녀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조직에서 수평적 의사결정 후 구조를 만드는 일들도 모두가 ESG 활동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을 활용한 ESG 활동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희는 새로운 공연을 기획할 때 항상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데요. 사회공헌을 실천하는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최대한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통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다문화 인자들을 우리는 사회 취약계층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연을 만들 때 저희가 지키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관객과 같은 입장의 출연자를 무대에 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문화 관객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할 때는 10년 이상 된 선배 다문화 인자가 본인의 한국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한글을 쉽게 공부하는 것, 시부모님과 잘 소통하는 것, 한식을 만드는 방법 등을 후배 이민자들에게 전수합니다. 또한 장애인 관객들을 대상으로 한 공연에서는 같은 입장의 장애인 안무가들과 함께 공연을 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관객들이 같은 입장의 출연자와 공감대가 쉽게 형성되고 공연에 대한 몰입도가 크게 향상되어 보다 재미있게 공연을 즐길 수가 있으며 이를 통해서 취약계층의 자신감을 향상시켜 사회적인 난이도를 한 단계 더 낮출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취약계층 대상 공연도 마찬가지로 그 기반은 항상 역사 이야기가 바탕이 됩니다. 신청동 공연을 하면서 다문화 관객들에게 한국 TV의 효문화를 알리고 세종대왕께서 실제로 겪으셨던 시각장애를 스토리텔링 형식의 공연으로 장애인 관객들에게 보여줍니다. 신청전도 세종대왕도 우리 한국인들에게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모바일 팜플렛 제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연장에서 받으시는 대부분의 종이 팜플렛은 코팅이 되어 있어서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두 산업 폐기물로 처리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모바일 연동이 가능한 QR코드로 그날 공연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 공연을 할 때는 출연료의 일부를 도서로 기증받아서 다른 학교와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지식 공유와 자원 순환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맨 처음에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는 걸 해방으로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지구해, 노인들의 음악이야 라든가 장애인은 무능력하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어 등등 저는 오늘 이러한 고정관념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시도했던 다양한 노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또한 문화예술로 실천하는 사회공헌 방법도 말씀드렸습니다. 부디 이러한 시도들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저의 작은 날갯짓이 언젠가 큰 바람을 일으켜서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바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각자의 방식대로 작은 날갯짓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